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6번째 페이지. 잡지사가 선정한 올해의 도서죠. 일제의 미국 침탈과 전라북도의 저자 박광일 나으리 모시고 함께합니다.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광일입니다. 지난 3월쯤에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일제의 미국 침탈과 전라북도. 제가 뭐 자기 전에 약간 수면제 용도도 쓰고 굉장히 잘 읽어봤는데요. 심금을 울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저자 소개란에 말이죠. 이제 선생님의 각종 방송 출연 이력 같은 게 이제 차차차차 적혀 있는데 유독 CBS 이강민의 잡지사만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이번에? 참으로 예.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유감 표명. 네. 예. 해명을 하시고 그때면 잡지사 나온 지 몇 개월 된 상태거든요. 굳이 이제 해명을 하자면 원고가 넘어간 게 굉장히 오래전에 넘어갔습니다. 잡지사의 태동 전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놓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 검토하는 작업에서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더불어서 조금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잡지사가 이렇게 번창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저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으로는 성에 안 차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대상 정도는 타야 뭐 적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대상 정도 타면은 이제 그때 한번 실어봐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예상까지 못하고 그냥 작품상 정도만 예상하는 바람에 미처 그 이름을 싣지 못한 점 잡지사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9월에 창간을 했는데 그 전에 보내셨다라는 건데 나중에 좀 내역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박광일의 발도유람. 오늘은 선생님이 쓰신 책의 배경지 전라북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청자들의 엄청난 멀미를 유발했던 돌려 돌림판 결과 전라도가 나왔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전라도는 워낙 할 얘기도 많고 또 전라남북도의 역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북, 전남 나눠서 두 주에 걸쳐서 가보자 제안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전라북도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평야. 벽골제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더불어서 전라도의 수부였던 전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전라북도에 담는다면은 전라남도는 바다, 섬 이런 것들을 떼놓고 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차원이 다르게 어떻게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보는 것이 좋겠고 무엇보다도 얘기거리가 정말 많은데 선생님께서 전북도 한 편에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원래는 제가 이거 감독님한테 두 편으로 나누자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역 형평성이 또 있어요. 그렇죠. 충청도는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이제 보완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열심히 전북 유람을 한 편에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개괄에 해당하는 전라도라는 지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도는 이제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딴 지명인데 이 지명이 고려 때부터 생겨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느 광역 행정구역을 가리킬 때 그 지역의 대표 도시 두 글자를 앞에 따는데 다른 지역은 변동이 심했는데 변동이 거의 없었던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전라도,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이런 곳들이어서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려 현종 때 전주, 나주를 합쳐서 전라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지명이 오래되었고 최근에 전라도 1000년의 역사를 담은 책을 곧 발간할 예정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요? 아니요. 전라도에서. 거기는 꼭 잡지사 넣어달라고 말씀드리다가 굉장히 한 10몇 권으로 나오는 굉장히 거질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전라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력이 굉장히 오래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이 지명 그다음에 1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호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라도 일대를 이제 우리가 호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한자 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호수의 남쪽입니다. 호수?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호남, 호북 이러면은 명확하게 동정호라고 하는 호수를 딱 떠올려서 동정호의 북쪽은 호북성, 동정호의 남쪽은 호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호남을 명확하게 어떤 곳으로 지정을 할지를 놓고 의견이 좀 나뉘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벽골제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은 금강을 당시 금호라고 불렀고 그럼 금강의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남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호남을 떠올리실 때는 금강 또는 이제 벽골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떠올리시거나 두 개 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이 기준이면 뭐 충청도를 호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기호지방, 호서. 호서. 그래서 이제 호의 서쪽인데 여기는 또 명확하게 호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제천의 의림지. 의림지 있죠. 네, 그 의림지의 서쪽이라는 의미로서 호서를 쓰고 있어서 사실은 같은 호가 들어가지만 기준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라북도의 도시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잡지사 거의 초창기에 조선 왕조의 근본 전주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전주는 조선시대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왜 전주가 특별한 지역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전라도의 중심이 이제 전주라는 것들은 익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가만히 자신들의 족보를 쭉 찾아 올라가니까 자신들이 전주이신 거예요. 네. 이 동네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왕족이 태어난 곳, 왕실이 발상한 곳을 중국에서는 이제 풍패,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의 고향을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주 역시 풍패의 고향이 아니냐. 그래서 전주 객사 이름이 풍패지관이고 예를 들어 전주성의 남쪽 이름이 풍남문.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시대에 한양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근본으로 따지면 한양만큼 중요한 곳이 전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전주를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경기전을 설치를 했다. 경기전, 왕의 어진을 그렇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곳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경기전과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전주 사고 말씀도 해주셨고 전주라는 지명은 언제 어떻게? 전주는 이제 그 뜻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대체로 이제 비슷한 한자를 쓰거든요. 이 동네가 완산주였어요. 아, 완산. 완산, 완주 그랬는데 완이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완전의 완자하고 전주의 전자하고가 사실은 모두 통합니다. 동어반복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완이라는 뜻과 완전. 전이라는 뜻이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을 대신해서 온고을 전자. 이 고을에는 없는 게 없다. 그렇죠. 그래요? 완전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전주라는 의미를 붙였으니까 굉장히 뭔가 이 동네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 고을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자람이 없는 고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전주가 지금으로 치면 도청과 시청이 같이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고을을 가리킬 때 이제 목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생기니까 이 지역을 관장할 중심 도시를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청에 해당하는 가명을 설치하는 도시를 각각 설정을 하는데 경상도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상주, 후기에는 그것이 대구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충청도 같은 경우는 처음엔 충주, 나중에는 공주로 넘어가는데 전주는 강원도 원주와 더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명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은 사실은 전라도 각 지역에서 올라온 장계를 모두 검토하는 지역이거든요. 검토하는 어떤 관청이거든요. 그런 전주 자체를 다스리는 관청이 필요하거든요. 시청에 해당하는. 그 전주부. 그래서 이 또 관하가 같이 있어서 결국은 이 두 개의 관하가 같이 있었던 그래서 도청과 시청이 있었던 곳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광역시들이 그 분리를 해서 나갔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청도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청도 수원에 있었던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그 모습을 짐작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전라 가명과 전주 부영이 함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가 역사 속에서 말이죠. 또 다른 국가의 수도였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의 수도였지?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도읍지, 기행 하면은 많이 찾아가는 곳이 백제,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경주 이런 곳들을 가는데, 그렇죠. 전주를 빼놓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중요한 고리긴 않은데. 전주는 그냥 조선하고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무려 30여 년 가까이, 30년 넘게 도읍지였던 적. 어디죠? 백제 쪽인가? 그 후백제. 후백제. 견훤. 완산아기라고 이름을 불렀던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견훤을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TV 드라마를 통해서 견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견훤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고려 그다음에 후고 고려를 그러니까 그 신라를 압박했던 후삼국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점에서 이 견훤을 기억할 수 있는 도읍지로서 전주를
떠올린다면 이 전주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때부터 중요한 어떤 고을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전주가 이제 한편으로 기대고 있는 곳이 모악산이거든요. 네.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세력을 모을 수 있는 도시였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에 네. 이 고을이 왜 어떻게 보면은 가명을 설치할 수 있는 네. 그런 고을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견훤에겐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었던 것 같은 게 일설에 의하면 나중에 견훤이 죽을 당시에 전주 완산이 그립구나.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견훤이 있던 시절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그 사찰들이 있었는데 네. 견훤이 그러니까 미륵 신앙을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후백제의 정신적인 어떤 안정을 도모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미륵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금산사입니다. 금산사가 어디 있죠? 김제에 있습니다. 김제. 전주랑 바로 맞대고 있는 고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멋있다. 예. 그런데 이 금산사에 또 견훤이 갇히게 돼요. 아, 거기군요. 예. 태조왕 건너왔던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갇혀서 탈출을 나주로 하는 바람에 나주에서 개성으로 가서 저놈들을 없애주시오. 왕건한테 얘기했던 이 금산사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견훤의 도읍지 시절에 전주하고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금산사 입구에 보면은 전설이긴 하지만 여기 견훤이 쌓았던 성이 있다. 견훤성이다라고 하는 성곽의 문도 지금 금산사 입구에 남아 있습니다. 야, 단풍이 물든 김제 금산사 엄청 멋있네요. 참고로 지금 있는 금산사는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서 불에 탔다가 다시 복원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굉장한 거찰, 그러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 미륵전을 포함해서 대적광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건물들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도 산책하기 좋고 절 안의 모습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품위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금산사를 만나봤고요. 자, 이번엔 전주 옆에 익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익산. 저는 이제 충청도 편에서 그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익산은 백제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이제 각각 8장소를 꼽았을 때 공주 부여도 있지만 익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백제의 옛 도읍지 가운데 한 곳인데 명확하게는 이제 이 시기의 도읍지는 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가 되는데 그런데 무왕 시절에 여기를 약간의 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도읍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한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백제무왕. 그렇죠. 백제무왕이 서동 아니에요? 서동? 그렇죠. 서동요의 서동? 서동요의 서동. 그래서 선화공주를 몰래 깨우다가 혼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왕위에 올라갔던 그리고 의자왕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그리고 더불어서 백제의 또 다른 중흥을 일으켰던 그런 군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그가 여기를 익산을 근거지로 삼았던 거고 사실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자랐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캐다가 선화공주 만났는데 뭐 선화공주한테 뭐 잘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금을 보여준 거예요. 선화공주 이거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그거 많이 있는 거 아는데. 선화공주가? 아, 서동이. 네, 서동이. 그래서 그러면 그거 그치. 저기 우리 아버지한테 좀 선물하시면 지금 신라하고 백제 사이 안 좋은데 약간 누그러질 겁니다. 그럼 바로 택배로 보낼게요. 그래서 택배로 진평왕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위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입지가 좀 튼튼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서동이 활동했던 지역이 익산입니다. 그래서 익산에 가면 백제 궁궐이 있던 터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네 이름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 동네 이름이 왕궁리예요. 아, 지금 동네 이름이 왕궁리예요. 그래서 그 유적이 왕궁리 유적입니다. 아, 익산 왕궁리 유적.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적이 왕궁 유적이 아니라 왕궁리 유적이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여기에 옛날에 왕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네 이름으로 정해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진짜로 왕궁이 있을까? 왜냐면 거기에 나중에 절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절 정도가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고 하고 발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서 250m, 남북 한 500m 정도 되는 490m 정도가 되는 진짜로 왕궁에 버금가는 유적이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여기를 본궁은 부여에 있지만 별궁을 여기에다가 무왕이 만들지 않았을까. 특히 절반 정도를 정원으로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이 발견된 덕분에 이제 익산이라고 하는 곳이 백제 왕도하고 버금가는 또는 왕도의 일부로 포함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고요. 삼국시대의 베르사유 궁전이네. 그렇다고 봐야죠. 정원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파리라는 곳이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베르사유의 별도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자신의 어떤 권한을 그래서 귀족들 막 불러다가 잔치를 열었던 네. 그런 공간인데 잔치 열다 보면은 네.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야죠. 네. 여기서 공동 화장실 유적이 발견됐어요. 아, 공동 화장실 유적이. 네. 그러니까 화장실이 야. 굉장히 이제 일상에서 중요한데 예. 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네. 발굴을 했는데 1000년이 지났는데도 네.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 이제 분뇨에서 나올 수 진짜. 있는 기생충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를 발굴해놨고 지금도 네. 그 화장실 유적을 복원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답사 가서 네.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딱 열었는데 네. 안에서 누가 이를 보고 계셔. 아, 그 유적 있어요? 마네킹이. 아, 마네킹이요? 근데 진짜처럼 사람을 만들어 놔가지고 예. 제가 깜짝 놀라서 시겁하셨다. 여러분들도 예.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갔는데 문 확 열어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녹화하세요. 예. 요즘도 사실 공중화장실 제대로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예전부터 여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물에 자동적으로 아까 그 정원에 물이 있잖아요. 예. 그 물이 나중에 바깥으로 흘러나갈 때 그 화장실을 지나가서 바깥으로 빼내는 자연스럽게 네네 쓸고 가는 이 약간의 수세식과 포세식을 겸한 굉장히 하이브리드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엄청난 유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라 하면 황룡사를 떠올리고 백제하면 미륵사를 떠올립니다. 미륵사도 익산에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이 왕궁리 유적 이전에 사실은 이제 백제 무왕의 유적이라고 하면은 익산 미륵사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룡사지와 더불어서 신라에는 황룡사가 있다면은 백제는 이제 그 미륵사가 있다. 이렇게 꼽히는 곳인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미륵사 같은 경우가 흥미로운 부분은 가운데는 한 60m 정도의 목탑이 있었고요. 네. 왼쪽 오른쪽에는 약 30m 조금 못 미치는 석탑 2기가 있었거든요. 2기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석탑 중에서 네. 동석탑은 무너졌고 서석탑만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네. 그 서석탑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석탑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에서는 목탑과 벽돌탑이 있었는데 네. 이 목탑과 벽돌탑을 어느 순간 우리가 석탑으로 바꿨거든요. 그 바꾼 거의 최초의 모습을 이 탑이 보여줍니다. 의미 있네. 그러니까 이제 백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무로 탑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거 불날 위험, 그렇죠. 썩을 위험, 그다음에 바람에 무너질 위험. 우리나라에 많고 많은 게 돌인데 돌로 싸웁시다. 라고 해서 목탑을 만들고 그걸로 옆에 석탑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1000기가 넘는 석탑이 있거든요. 네. 이 석탑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유명한 유적인데요. 네. 이 서석탑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요거를 시멘트로 복원을 한 거를 네. 그러지 말고 우리 기술로 다시 한번 재복원을 하자. 예. 그래서 시작을 했죠. 네. 19년이 걸렸습니다. 10군 되게 오래 걸렸네요. 네. 그 안에 있는 그 돌의 규모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해체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19년이 걸렸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탑 안에는 예. 사리봉안기라고 하는 것들을 사리. 두는데 거기에 이제 기록을 만듭니다. 예. 이 탑은 말이지요라고 하면서 그 기록이 적혀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우리의 낭만을 깨는 네. 기록이 등장을 하죠. 뭐지? 삼국유사에 분명히 예. 선화공주랑 여기 지나가다가 네. 꿈에 미륵불을 봤으니 여기에 절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명법사를 모셔다가 하루 만에 못을 메워서 연못을 메워서 예. 지은 절이 만들었다. 미륵사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사리봉안기에 무왕과 선화공주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의 따님 다른 여인? 사택 씨의 네. 성씨를 가지고 왕비의 발원문이 나온 거예요.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럼 우리의 선화공주는 서동은 누구를 꼬신 것인가? 어디를 갔느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놀랐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네. 임금님께서 네. 왕비가 네. 한 분만 계시겠는가. 그러면 다 해결은 그러면 되겠네. 또 어딘가에 선화공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또 재밌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화공주의 흔적을 기다리고 있다. 예전에 저희가 박광일 선생님 시간에 뭐 익주였는데 그게 나중에 익산이 됐다 이런 지명의 유래를 살펴본 적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익산은 아직도 일이라는 지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익산이라고 하는 고를 사실 이제 백제 때 한 블럭으로 상정을 한다 그러면 네. 지금 익산역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그 많은 분들이 이리로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1915년에 여기에 이리역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선이 설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는데 전주로는 기찻길이 안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지나가니까 이 지역이 예를 들어 공주하고 대전이 위치를 바꾼 것처럼 네. 전주하고 익산이 그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심이 이제 익산이 되니까 익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자연스럽게 이제 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널리 퍼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이리역을 통해서 군산까지 갈 수 있고요. 이리역을 통해서 호남으로 그저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리역을 통해서 저쪽에 그 여수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지역의 중심이 일이네. 그러면서 일이라는 이름이 익산을 압도하게 되어서 네. 사실은 처음에 익산의 남일면 조그만 공간이었던 공간이 네.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동네 이름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시 그다음에 익산군이 있는 거를 두 도시를 합칠 때 네. 일이라는 지명보다는 네. 익산이 좀 더 오래됐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렇군요. 익산 일이가 합쳐지면서 익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역 이름도 익산역으로 익산역.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익산역은 지금도 뭐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다 거치는 전라북도 철도의 관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지명을 합칠 때 그 이리역 폭발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를 기억하실 분이라면은 저희 에디터 사실 최구령 네. 에디터가 이 얘기 꼭 해달라고. 70년대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이때 이제 폭발 사건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네. 철도가 이게 여수로 가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그 철도 허브였잖아요. 네. 잠깐 쉬는 동안 네. 거기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 불을 피웠는데 뭐 양초 초 같은 네. 거를 네. 그게 이제 실은 화약고하고 터지면서 동네 전체가 정말 쑥대밭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뭐 1,000명 넘게 부상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일이 하면은 그 산업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근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끌고 왔던 그런 도시의 이미지보다는 네. 폭발 사건의 이미지가 조금 더 커졌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또 아픈 역사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깊은 전라북도의 도시를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군산인데요. 군산. 일단 군산이라는 지명 어디서 유래가 됐습니까, 선생님? 군산이라는 지명이 조금은 복잡한데요. 그래요? 네, 그게 군자가 이제 무리 군자하고 매산자거든요. 근데 군산 가서 보면은 산이 없어요. 뒤에 물론 산이 하나 있긴 하지만 예. 그게 무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원래 이 지명은 네. 저 건너편의 선유도 일대를 가리키는 거였는데 선유도라는 곳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쪽에서 중국에서 배를 타고 쭉 오다 보면은 네. 선유도 일대 섬이 여러 개가 네. 물이 지어 있는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군산이라고 불렀고 예전에 거기다 군산진이라고 하는 네. 그 군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군사시설을 굳이 뭐 외곽에 둘 필요가 없어요. 외구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 군산진을 지금 내륙으로 오게 되니까 네. 군산이라는 지명이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옛 옥구 지역을 가리켰던 그 지명 대신 이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 네. 군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동네가 있습니다. 선유도 일대. 그렇죠. 우리 군산인데. 네네네. 쟤네가 군산되면 네. 우리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그럼 니넨 옛날 군산. 옛날 군산? 옛 고자를 써서. 네. 고군산. 고군산. 그래서 고군산 군도, 고군산 열도라는 지명이 그래요? 남아 있게 된 배경이 네. 여기가 옛날에 군산이었는데 지금은 군산이 내륙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고군산 군도, 고군산 열도라는 이름을 거기를 지금은 붙여놓았습니다. 원조의 의미가 들어있는 고군산 열도군요. 네. 예. 자, 일제강점기에 군산이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일단 지명이 얼마나 중요했었냐면은 당시 네. 전주는 면이었어요. 근데 군산은 당시 전국에 13개 정도 있었던 부. 경성하고 맞먹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군산이었고요. 네.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도시 목포였거든요. 네. 군산부, 목포부. 그러니까 일단은 격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격이 높아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가 수출항이었습니다. 수출항. 그래서 전근대와 근대를 나눌 때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전근대에는 항구가 네. 강을 끼고 있어요. 삼낭진이라든지 강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로 치면 마포라든지 예. 여기가 항구입니다. 네. 그런데 근대로 오게 되면 네. 인천, 부산, 원산처럼 네. 군산이 항구가 되는 거예요. 군산이 항구가 된다? 바다의 도시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조그만 그냥 어촌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바다 쪽의 무역이 극심해지면서 이 지역이 발전을 하게 되고 바다를 끼고 그러면서 이제 군산이 일본인들 눈에 들어오면은 네. 여기를 우리의 근거지로 삼아야겠네. 전라북도는 최대 곡창지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에 있는 쌀 미곡을 이쪽을 수탈해 가는 거점으로 만들면서 군산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산 여행 많이들 가시지만 일본식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일본 지금 내항 일대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가면은 이게 예를 들어 일본식 그 은행 건물들도 여러 남아 있고요. 네. 또 일본인이 살았다고 하는 여러 건축물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영화 장군의 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짜에 등장을 했던 히로스 가옥. 타짜? 백윤식 씨 있던 데인가? 맞습니다. 예. 거기 신흥동 가옥. 예. 거기 보면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창이 있는 큰 일본 집이 있는데 예. 그 집이 이제 군산에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일대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들을 위한 절. 그래서 현존하는 일본식으로 유일한 절이 동국사라는 원래는 이제 금강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낱말이 동국이기 때문에 동국으로 이름을 바꾼 동국사가 있는데 네. 여기 사진을 잘 찍으면 네. 일본 어디 지방도시 온 것 같아요. 저 사진만 봐도 그래요. 네, 그 느낌으로 그렇게 느낌이 다르다 진짜. 네, 남아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옆에 이제 한국식으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방향을 또 틀면은 한국절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전북의 주요 도시 전주, 익산, 군산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전라북도 하면 전주시 정도만 익숙한 분들께 박광일 나으리께서 꼭 추천하는 알려주고 싶은 곳들이 몇 군데 더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금산사로 만나봤던 김제시에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저수지가 있죠? 벽골제. 예. 터가 남아 있습니다. 터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네. 그 큰 저수지를 메워서 네. 논으로 만들었어요. 논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생거 같은 저런 어떤 문이 남아 있는데 네. 저기 보면 큰 물줄기가 지나가는 저 안쪽 논이 네. 전부 왼쪽에 있는 논이 네. 전부 다 저수지였어요. 저수지, 엄청 컸네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수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약간 거짓말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요? 그래 저 저수지를 이제 조선 태종 때 네. 이제 다시 이제 개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집신을 신고 일을 했는데 일 끝나고 나서 집신을 털었대요. 네. 산이 됐습니다. 신털미 산. 그리고 각 지역에서 막 왔는데 이제 그 부역을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주도 분들이 그 물 건너오느라고 좀 늦게 오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네. 조그만 방죽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제주 방죽. 이제 그런 지명도 남아 있어서 이제 벽골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리 시설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하고 또 그 과거의 어떤 얘기들 올라갈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완도 청해진 사람들이 이제 그 무너지게 되면서 청해진 사람들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던 또 그런 어떤 흔적도 남아 있는 곳이어서 김제라고 하는 지역 또 벽골제라고 하는 지역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산사랑 묶어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한 곳 더. 전북 부안군에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도 강추하신다고요? 네. 예. 보통 이제 전라북도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쫙 펼쳐진 어떤 그 들판, 논. 그래서 경관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가면은 폭포도 있고요. 내소사 같은 절도 있고요. 더불어서 채석강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지형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이 다양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셔도 좋겠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여름보다는 봄, 가을, 겨울 이때 가셔서 조금은 푸근하게 서해안의 어떤 풍광 그다음에 어떤 그 숲의 아름다움, 절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즐기시러 가신다면은 변산반도 가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겨울에 가면은 맛있는 것들을 많이 백합 이런 것들 백합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두 주면 날이 좀 선선해질 테니까 변산반도 국립공원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매력과 역사를 지닌 전라북도로 떠나봤고요. 다음 시간은 팔도유람 전라도편 전라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에 계신 독자들께서는 또 내 고장 지명의 유래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제보해 주세요. 박광일의 팔도유람 전라북도편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